시작합시다. 19번 문제 마저 풀고 그리고 함수로 넘어갈 건데 함수 단원은 더 어렵죠. 근데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만나는 거 아니니? 그지 않나? 그러니까 너네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 하나 뭐가 있냐면 어려우니까 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요거 잠깐만 당부하고 시작할게.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교무실 앉아서 약간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갑자기 현우쌤 수업 끝나고 나서 애들이 질문할 게 있는지 널디 왔다가 허망한 표정 지으면서 다시 가고 상원이도 왔다가 허망한 표정 지으면서 다시 가더라고. 질문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 시간 안쪽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원에 오시는 것도 계속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학원을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베스트인데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적이 높게 시작하면 정말 좋긴 해.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면 1등급이 어설프게 떠버리는 게 더 걱정돼 솔직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 봤던 되게 독특한 케이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됐다 많이 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부터 1111로 찢어버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의 전략을 가끔 들어보면 뭐 어디를 지원하려 했다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려 했다가 에이 그렇게 가면 내신 따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거기서 내신을 확실하게 쌓으려 합니다 라는 전략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거의 한 뭐 길게는 9년간 짧게는 3, 4년간 거의 뭐 선행이나 선행은 다 해놨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자마자 말 그대로 찢어버린 애들이 있어. 근데 이 애들이 이렇게 성적을 시작한 애들이 끝까지 이 성적을 유지합니까? 라고 하시면 거기서 확률 한 5대5밖에 안 돼. 끝까지 111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긴 해.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그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계속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좋은 습관을 잡고 계속 공부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 경우도 생겨. 주변을 둘러봤더니 뭐 거만해지는 거지 이제. 어차피 내가 오늘 안 해도 내 성적은 1위니까 이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노력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베스트로 좋긴 한데 그럼 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좋겠지. 완벽한 그런 결정체일 텐데 이게 무조건 좋진 않은 게 만약에 이 성적을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노력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성적이 나와버리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태로 가버려. 오히려 어떤 게 그 다음으로 뭐가 더 좋냐면 성적은 그냥 3이나 4에서 시작했는데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성적의 향상을 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 아 내가 이만큼 더 노력하니까 성적이 이만큼 더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마지막에 좋은 결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야. 선생님도 요즘 그거 좀 느껴. 유튜브 인원 존나 안 차네 이러면서 언제 차는 거 도대체 100명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데 너희들한테 꼭 이럴 때 반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갑자기 인원이 넘어가겠냐는 거야.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갖고 실천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그거 잊지 마시고 노력을 끝까지 하시기 바래요. 자, 가봅시다. 19번 문제 보세요. 자, 원을 하나 주셨어. 원을 하나 주셨는데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완전제곱은 4다라고 하는 원을 하나 주셨죠. 이 원이 직선 L에 의하여 대치 이동하게 되면 직선 L에 의하여 대칭 이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L은 지금 뭔지 말 안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x 플러스 7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4다라고 하는 원이 된대요. 이때 직선 L을 방정식 구해달라라는 상황이에요. 역시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어보려 할 건데 어떠한 상태인 것을 너희가 인지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였었죠. 그리고 이게 좀 귀찮았었어. 첫 번째 방법은 점의 이동을 살펴보자 이런 거였었죠. 점의 이동을.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시고 그 x, y라고 하는 점이 임의의 직선 이 직선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잠깐만 생각해봐.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어. 하나는 뭘 알고 있냐면 표준형, 또 하나는 일반형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 둘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일반형은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그다음에 상수항을 미지수로 놓고 표현하는 게 일반형이지. 근데 표준형은 뭐냐면
기울기와 y절편만 표현하게 됨으로써 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얘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좀 더 나아 보여? 그렇지. 얘가 좀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 있니?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위의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미지수 결정해야 돼? A와 B와 C 세 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표준을 나타내니까 M과 N만 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이 미지수를 조금 덜 잡는 방법에서 좀 선호되긴 하는데 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표현됐을 때 직선이 이렇게 표현됐을 때 한계가 존재해. 그게 뭘까? 표준형으로 표현됐을 때 일반형으로는 표현이 되는데 표준형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직선이 있어. 그게 뭘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봐. 여기서 y를 없애기 위해서 b 자리 얼마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직선도 구해지냐면 a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하는 x 값만 존재하고 있는 직선도 구해져. 이해하시겠어? 근데 그에 반해서 밑에 있는 이 모습은 y가 사라질 수 있는 모습이야, 없는 모습이야? 없죠. 얘는 죽었다 깨어도 y를 지울 수가 없어. m과 n 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y 값은 무조건 살아남게 돼. 따라서 현재 얘는 표현하지 못한 직선을 얘는 표현할 수가 있단다. 이해하시니?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풀렸을 때 보통 이제 미지수 자꾸 풀한다는 상황이면 밑에 있는 식을 자꾸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해. 왜냐면 편하니까. 미지수 두 개밖에 안 돼서. 근데 안 풀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식으로 돌아가 봐야 돼.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원은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겠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볼 건데. 자, 얘가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진짜 막 대치 이동 시켰는데 그냥 가자. 자,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라는 뜻은 왔던 거리만큼 더 갑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이등분되고 있는 상태다. 아시겠어? 즉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할 때는 우리가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의 중점이 직선 위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하셨니? 자, 그래서 아가들아,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행위는 얘네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구할 것이고, 그 기울기가 m이랑 곱해져서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식을 먼저 쓸 거야. 그리고 쓰려고 봤더니 봐봐. x 프라임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기울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녹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라고 봤더니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다 한다면 기울기 얼마야? m이네. 그래서 얘와 m을 곱한 값이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라는 식을 하나 찾았어.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는 얘네들의 중점이 주황색 점인데 이 주황색 점이 녹색 직선 위에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을 터인데, 오케이? 자, 이 점이 녹색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녹색 직선에 갖다 대입할 수 있겠다. 아시겠니? 갖다 대입해 보시면 y 자리에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나올 것이고 x 자리에는 m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 등장할 것이고 플러스 n 이렇게 나타나게 된단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이 식을 한번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식 쓰면서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걱정이 들 거야.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미지수가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물론 이 식은 정리할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접고 빠르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식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더 접근이 가능해. 내가 이 식을 찾은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봐. 난 지금 이 식을 왜 찾았을까? 뭘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찾아냈을까? 내가 찾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방법의 핵심은 항상 이거야. x와 x 프라임 사이의 관계야. 이 말 아시겠어? y와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란다. 이 말 아시겠니? 그 말의 뜻은 내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오케이? 어떠한 결론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x는 뭐예요? 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y는 뭡니까? 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식을 정리할 것인데, 자, 이거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
자, 양변에 얘를 곱해서 정리해 보셨더니 y 프라임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곱하기 m은 자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 두 번째 식도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 보시면 y 더하기 y 프라임은 m 곱하기 x 플러스 x 프라임일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2n 되겠지. 이해하셨어? 이 복잡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미지수는 누구냐면 나는 x는 또는 y는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y를 없애고 싶다. 그럼 얘 입장에서 y를 없애겠다고 싶다는 건 y 앞에 개수를 어떻게 하겠다? 맞추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가끔 연립방정식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뭐 하고 있었지라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인데 그때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냐면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뭔데야. 오케이? 다시 y를 없애기 위해서 얘 앞에 y 앞에 개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m이잖아. 그럼 여기서 y 앞에 개수는 얼마라고 하시면 그냥 y잖아. 1이잖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시간대 얼마를 곱함으로써 m을 곱해버림으로써 y 앞에 개수를 서로 맞춰줄 것이고 걔네들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y가 소거돼 버리게 되면 나는 완벽하게 x는 어쩌고 저쩌고 좀 복잡한 식이 구해지겠다. 아시겠니?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해서 구해냈던 식을 다시 여기다 또 대입해가지고 또 y는 또 구하려니까 삶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내가 이 짓거를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좀 당부하는 거야. 못 가지 말라고. 갈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게 감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랬을 때 너는 당연히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간다고. 다른 방법은 얘가 뭐였다는 걸 다시 찾아봐야 돼. 이 도형이 뭐였었다? 원이었었다야. 그러면 당연히 방법 2는 임의의 점을 건들지 말고 뭘 건드려 버리기 시작하자? 그렇지, 중심을 건들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선생님 당부하길 원은 계속 핵심이 아니라 핵심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라고. 그럼 아가들아 식이 얼마나 간단해지지부터 느껴라. 2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지금 0,5란다. 반지름은 2였어. 2원의 중심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란다. 그리고 반지름은 계속 2야.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1로 대치 이동한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수직할 것이고 당연히 얘네들은 2등분 될 거다. 이해하시겠냐? 근데 얘는 방금 전에 봤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편안한 게 실제로 점의 좌표를 줘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식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가자.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0 마이너스 7 그래서 7분의 y의 증가량은 5 마이너스 2니까 7.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였어? 1이었어. 누가? 주황색 직선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녹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아시겠어? 그러면서 m 값이 그냥 사실상 결정돼 버리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얘네들의 중점도 역시 녹색 직선 위에 있다는 건데 녹색 직선의 주황색 점의 좌표가 아예 구해져 버리잖아. 중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세요 라고 하는 뜻이니까 얘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7이 x좌표일 것이고 y좌표 값은 2분의 3이 되겠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는 녹색 직선에 갖다 집어넣을 건데 녹색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n일 것이고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7 갖다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분의 7 더하기 n은 y자리에 2분의 3 갖다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결정되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n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n의 값은 넘어가서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난 n값도 마저 결정했기 때문에 직설 방식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와, 추워서 겉옷을 입었더니 겉옷을 입으니까 덥네. 큰일 났다. 얼씨구?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고등수학 상은 이제 집어 넣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고등수학 하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프린트 받았지, 선혜야?
고등수학 상 마치고 나니까 좀 개운하냐? 좀 개운하시요? 아직 잘 모르겠지? 잘 알겠어? 선혜야? 아직 감이 안 와? 널리는 좀 알겠어? 널리 저 자신감은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 유진이 좀 알겠니? 아, 다른 게 아직 안 끝나서? 그럼 선생님한테 들은 도형 파트는 알겠어? 뭐야? 뭐하러 그런 반문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그 계획표를 짤 때 선생님이 어떤 학원에서 너희들한테 짜게 주는 커리큘럼 상은 어떤 거냐면 겨울방학이나 혹은 여름방학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처음에 들었을 때 다 얘기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냐면 처음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한다는 생각으로 커리큘럼을 짜. 그러다 보니까 타 학원이나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길지. 선생님 어저께 그동안 올라왔던 영상을 이렇게 쭉 확인해 봤더니 나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보내기만 했지 영상으로 내가 얼마나 강의했는지 확인한 건 처음일 거 아니야. 확인해 봤더니 다른 데서 보통 한 30분 40분 만에 끝나는 단원들을 여기서는 막 40분짜리 수업으로 4개 막 이렇게 묶어서 올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4배 정도 길게 수업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많이 논 것 같진 않은데 그 사이에 보면은 참 많은 얘기들을 했더라고. 개념 얘기부터 시작해서 증명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뭐냐면 이걸 다 이해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올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이게 만약에 한 방에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면 한 번에 수업을 했고 한 번에 수업을 듣고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삶이 굉장히 윤택할 거야 아마. 왜냐면 한 번 들어서 알겠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게 없는 거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만 많이 푸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삶이 굉장히 윤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너희 선배들도 그렇고 뭐 너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아마 너희도 앞으로 참 많이 할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연출될 거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건데 뭐 바로 복습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 그때 잠깐 딴 생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간이 당연히 잊어야 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잊었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내가 여기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뭘 당부하고 싶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좀 야속할 수도 있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보통 잘 기억하지. 이해도 빠르고 잘 기억해. 그리고 공부할 때 머리라고 하는 것이 IQ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건 맞아. 그래갖고 머리가 좋으면 한 방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마 니네 주변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좀 다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림이 생각에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난 아무리 해도 저 널디를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 딴에는 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혹은 내 딴에는 쟤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좀 양아치처럼 난 쟤보다 공부를 안 했지만 쟤보다 성적을 더 받아야겠어라는 건 좀 이상하지. 너네가 들어도 난 쟤보다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아무튼 쟤보다 성적이 더 나와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억울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쟤가 한 것 나 한 것 같은데 혹은 쟤보다 내가 더 한 것 같은데 쟤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잖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대한 게 분명히 있다고. IQ가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그럼 애들이 이런 억울함을 가져. 내 머리는 나빠서 내 머리는 좋지 않아서 나는 머리가 이해력이 뭐 기억력이 암기력이 무언가가 모자라서 그래서 나는 잘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비난하고 싶은 생각 정말 추호도 없어. 잘 못한다라는 것 자체는 비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도 없어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될 이유는 눈꼽만큼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살면서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정도만 잘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뭐 무슨 스포츠를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퀴즈를 못 맞춘다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걸 모른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다만 선생님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못하는 거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결과에 네가 지금 어울리게 하고 있느냐야.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시작한 거야.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야. 난 너희들과 평생을 같이 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들 나와 평생 같이 할 거니? 그런 거 아니잖아. 좋던 싫던 아무리 오래 다녀봐야 3년밖에 여기 못 다녀. 그렇지 않겠어? 상훈이는 2년밖에 못 다닐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3은 1년밖에 못 다닐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평생을 같이 하고자 어떠한 의기투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 우리 대한민국을 먹어봅시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괴뢰군을 조성합시다. 뭐 이런 뜻을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건데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를 인지해야 되는 거야. 대학 가려면 뭘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걸 최우선을 꼽을 거야.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죠.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 공부를 잘해야죠. 그래야 대학 가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요즘에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더 요구하니까 짜증나지.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모두 있어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외적으로 엄마 아빠가 의사여야 돼. 그 외적으로 코디도 있어야 돼. 그 외적으로 뭐 출생의 비밀도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사실 대학을 들어가면 이게 제일 중요해. 공부.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하니? 라고 묻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의 문제가 발생해. 너네 공부를 잘한다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당연히 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 애들이 몇 시간 공부했는지, 애들이 몇 시간을 노력하고 있는지, 애들이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길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야. 아마 좀 덜 억울할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노력하는 기준 양으로만 만약에 너희들한테 그 결과를 보상을 준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 머리가 좋은 것 때문에 더 빨리 나간다거나 머리가 나쁜 것 때문에 더 늦게 나간다거나 이런 불상사가 이런 불리함이 없어질 테니까 아마 너희들이 몇 시간 노력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대학을 보내자라고 얘기했다면 그랬다면 좀 더 덜 억울할 수도 있어.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 중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력하는 시간도 있지만 IQ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이제 억울함이 터지기 시작하지. 우리 엄마는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내 동생은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불만이나 아니면은 억울함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건데 만약에 네가 이 대학을 포기하겠다 이 대학을 못 가 성적이 낮으니까 그 이유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라는 이유라고 치자고. 내가 아까 처음에 전 시간에 말했던 거 그거였었지. 네가 노력했다는 걸 누구의 기준에 맞출 것이냐라는 생각. 그때 말했던 그 학생도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녁 12시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즉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기준에 맞출 것이냐 굉장히 좀 생각해볼 만한 의미가 있어.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그 형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정도면 본인 스스로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노력이라는 건 사실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머리가 좋아서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상황에서 성적이 좋다.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단다 얘들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애들 정말 많거든.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고 초등학교 때는 머리가 정말 비상하게 좋아서 똑같이 그냥 뭐 사격도 안 받고 그냥 뛰어놀다가도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슬슬 그런 애들이 노력해서 온 애들과 뒤섞이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머리만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 이유는 되게 간단해. 혹시 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번 유튜브 영상 확인해봐. 어디 확인해 보면 되냐면 동영상이랑 탭을 딱 클릭해 우연히 그 처음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거기 동영상 탭이 있더라고. 그걸 누르니까 방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강의했던 모든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 전체 동영상 개수가 200개가 넘어가더라. 한 동영상 못해도 한 30분씩은 하던데 뭐 긴 거는 1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걸 너희가 다 알아야 대학이라는 곳을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머리만으로 다 자기가 깨우치는 건 불가능해. 그것도 수학만 그렇잖아. 그럼 국어는 또 그만큼 더 있을 거 아니야. 영어도 그만큼 더 있을 거고 탐구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더 있을 거라고. 그거를 자신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머리만으로 극복해가는 친구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따라서 노력을 하지 않는데 머리만으로 얻어내는 성과는 고등학교 1학년이 사실상 마지막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억울할 필요 없단다. 머리가 좋다라는 거를 가지고. 결국에 앞으로 너희들한테 살아남게 혹은 그 성적을 좋게 맞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은 노력하면서 얻어가는 건데 이때 머리가 좋은 친구를 그러니까 불만을 갖던가 아니면은 억울해한다던가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아도 돼. 네가 만약에 조금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스스로 거기까지 캐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인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친구 한 번 공부할 거 2번 공부하셔.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너한테 그 지당한 보상이 갈 거야. 난 머리가 나쁘니까 안 돼요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게 모르겠다. 선생님 보기에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재능충 다음으로 꼴보기 싫은 것 같아.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계속 낭비하고 있는 애들 보면서 우리가 꼴 사나워 이런 얘기 하잖아. 마찬가지로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서 머리도 나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 꼴 사나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에 너무나 침체되어 있지만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쁘다 생각이 들면 남들 공부 한 번 할 거 난 2번 해야겠다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확실하게 더 너한테 좀 더 확실한 보상을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앞에서 지나갔던 내용들도 아마 우리가 이제 3월 달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책이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예전에 겨울방학 때 배웠었던 거 바탕으로 또 해야지. 또 내가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또 다시 어차피 난 해봐야 의미 없어. 겨울방학 내내 공부했는데 모르잖아. 겨울방학 내내 했는데도 안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너희가 하는 노력에 단절을 하지 마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함수와 그래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요즘 중학생들 가르친 지가 좀 오래돼서 함수가 요즘 중학교 교재에 나오나? 나와? 그렇구나. 그러면 나오면 우리 이것 좀 확인하고 올까? 콧물 나와. 중학교 때 함수가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는지 확인 좀 합시다. 대응이란 거 배우셨어요? 대응? 배웠다며? 기억 안 나니? 배웠어. 100번 배웠어. 만약에 함수란 단원이 중학교 교재에 있으면 100% 처음에 대응부터 가르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1대1 대응, 1대 다 대응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전사 대응. 와, 이것들 단체로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뭐라 따질 수 없네. 함수요. 펑션. 2차 함수 이렇게 배웠다고? 1차 함수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갈게요. 대응이라는 것부터 봅시다. 대응이야, 대응. 뭐가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대응이야, 대응. 너무 의미 크게 부여하지 마. 처음에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X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집합 Y도 있어요. 집합 X에는 원소가 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집합 Y에는 원소가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두 개의 집합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이라는 단어는 배우셨나요?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합집합을 하겠네, 교집합을 하겠네, 드모르간의 법칙 이번에 이런 거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걔네 두 집합의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아니라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 사이에 원소끼리 어떻게 짝지어 줄 거야. 원소끼리 짝지어 주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짝지어 주는 방법에 대한 이름 명칭인데 집합 X에 들어있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A를 찍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 이것을 우리는 대응이라 부릅니다. 2도 놀고 있을 수 없어서 2도 자기 짝을 찾아갑니다. 나는 C한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심해야 돼. 근데 이 말.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1개와 Y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1개가 각각 대응되어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가 지금 타이틀은 함수와 그래프라고 써놨지만 난 아직 함수의 함자도 꺼낸 적 없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함수를 보장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중에 혹시라도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선행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함수의 종류 중에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이 그 둘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데 난 지금 얘 보고 함수라 부른 적 없어. 그냥 대응의 종류야. 아시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말고 다른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것도 따져볼 것인데 자, 역시 집합 X와 집합 Y가 각각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여긴 1, 2가 들어있고 여기는 A, B, C가 들어있다는 거 똑같이 가자. 자, 내가 만약에 얘네들이 대응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는 1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얘를 찝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얘를 이렇게 딱 찝었어. 그럼 아까 전과 조금 다른 것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하나가 여기서는 여러 개로 모이고 있어. 이 말 아시겠어? 자, 다시 천천히. 여기서 하나하나 대응되기는 분명한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게 두 개가 모여서 얘한테 하나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의 개수는 여러 개고 여기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지. 이해하시겠니? 이러한 상황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대 1대 0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콧물 나서 죽겠네. 만을따야 만을따. 여러 개가 한 개로 대응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살 머리 써보면 그 다음 것도 얼추 상상되지 않냐?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느낌에? 집합 X가 집합 Y가 각각 있는데 여기 1, 2 있고 여기 A, B, C 있다. 야, 다대 1대 0 봤으니까 이번에는 1대 다대 0 있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개가 여기서 여러 개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 한 개가 얘 여러 개로 대응되려면 봐방 얘가 1로 갔어. 근데 얘는 한 개가 오케이? 여러 개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막 1로도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이놈도 막 여기서 1로 가고 막 1로 가는 거야. 아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여기서 얘는 얌전히 C로 연결시켜 놓자. 자 그럼 보시면 여기 한 개가 여기 여러 개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떠한 대응이라 부를 수 있겠니라고 보시면 1대 다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막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다대다. 그치? 여기도 막 정신없이 나가고 있고 여기도 막 정신없이 막 겹치고 있고 막 이렇게 이해하시겠어? 여기도 여러 개고 여기도 여러 개의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다대다 대응 이렇게 얘기한단다. 근데 아가들아 함수는 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함수는 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지금 우리가 함수란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처음에 확인해 본 거냐면 대응되고 있는 종류들부터 구분해 본 거야. 오케이? 그들 중에서 특수한 조건들을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 부르기 시작할 건데 그럼 함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생각부터 하셔야 돼. 오케이? 함수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함수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판기?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면 뭐 나와? 음료수 나오지. 내가 만약에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나올 것이고 사이다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가 나오잖아.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함수란 것은 이러한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하고 사이다가 다 떨어지면 아 땡큐 뭐 이런 건가? 두 개 나왔어 게이득 뭐 이런 건가? 만약에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는 안 나오고 사이다하고 맥콜 나오면 이것도 땡큐인가? 일단 많으면 좋아 뭐 이런 건가? 내가 만약에 콜라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자판기가 사실 함수를 이해하기 가장 편한 구조인데 뭐냐면 내가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 버튼이 나와야 된다 콜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1번 버튼을 누르면 A가 나옵니다라고 해석했을 때 현재 얘네들 대응들 중에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존재해. 생각해봐. 내가 1번 버튼을 눌렀더니 A가 나왔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지. 내가 2번 버튼을 눌렀더니 C가 나왔습니다.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내가 만약에 C라는 결과를 원하면은 2번 버튼을 누르면 될 것이고 A라는 결과를 원하면은 1번 버튼을 누르면 될 것이고 B라는 결과를 원하면은 딴 데 가야지 뭐. 얘는 여기서 눌렀고 아무리 눌러도 B가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겠니? 근데 얘도 한번 봐볼까? 여기서는 A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누구를 골라야 돼? 1번 또는 2번 아무거나 눌러도 되겠네. 1번 눌러도 A 하나 나오고 2번 눌러도 A 하나 나오는 거 똑같잖아. B, C 먹고 싶으면 딴 데 가야지 뭐. 이해하시겠어? 근데 얘 봐라. 1번 눌렀더니 A, B가 동시에 나와. 뭐 개이득이긴 한데 그치? 이 두 개의 결과를 한 방에 나오는 걸 우리는 함수라 부르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유일하게 하나의 값을 대응할 때야. 이해하시겠어? 지금 여기처럼 두 개의 값으로 대응되기 시작하면 얘는 함수라 부를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함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대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잘 사용이 안 돼. 1대 다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같은 경우는 1번 눌렀더니 A, B 나오고 2번 눌렀더니 3개 다 나오고 뭐 환각 파티네 이거 거의 그지? 그잖아. 이 정도면 뭐 거의 파티잖니. 오케이?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없어?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대다 대응이란 말이 잘 사용이 안 될 뿐이야.
앞으로 너희가 자주 보게 될 대응이란 말이 그래서 얘네하고 얘가 좀 보이게 될 건데 학생들이 가끔 이거 보면서 어떤 걸 좀 헷갈려 할 때가 있냐면 선생님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다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나머지 함수들도 어떤 말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 있긴 한데 함수가 되지 못하니까 사라져버린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이제부터 이런 대응들을 가지고 함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좀 구분해 보자고요. 함수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의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함수의 정의는요.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자, x의 모든 각 원소에 대해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라고 하는 것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x의 모든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할 때 자, 이러한 상황이야. 너희가 필수적으로 좀 인지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x라고 하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해야 돼. 즉 버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 돼. 어떤 생각이겠어? 그리고 각이야. 각. 하나하나가 각각마다 y의 원소에 대한 어디에 대응될 것이 제한은 없는데 하나씩만 대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즉 하나를 눌렀더니 두 개로 대응되더라 라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이러한 상황일 때를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의 표현으로 보시면 x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x 안에 원소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고 하고 자, 이거를 쓸 때 처음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야. 얘는 첫 번째 원소고 얘는 두 번째 원소고 얘는 세 번째 원소입니다라는 게 쓰기 귀찮아서 그냥 점색으로 표현할 때가 덜어 있어. y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소가 4개 있다라는 것만 표현하려면 점만 4개 찍어도 상관없는데 좀 자세히 써보면 y1, y2, y3, y4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친절하긴 하지. 자, 그럼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x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가 y에 들어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놈이 하나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 여기는 요 놈이 뭐 여기 중에서 얘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 여기는 요 놈이 여기는 얘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 이 노란색 선의 모습을 우리는 함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케이? 함수를 영어로 얘기하면 펑션이라고 읽게 되는데 그 펑션의 앞 글자를 따서 f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함수를 표현하게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얘네들의 명칭도 좀 볼 것인데 현재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집합 x에서 y로의 향수, 향수라고 그랬냐 나 지금?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오케이? 이거를 기호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불렀을 때 얘를 매번 한글로 써서 쓰는 게 귀찮으니까 f 땡땡 자, 그리고 라지 x 쓰시고 화살표 y라고 쓰시게 되면 현재 이 수식을 읽는 방법이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 f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때 x라고 하고 있는 요 집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요 집합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이렇게 쓴 식에서 정의역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게 돼.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집합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y라고 하는 집합은 공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표현됐을 땐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정의역에서 공역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 의하여 대응을 받은
y1, y2라고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원소만 따로 부르는 명칭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명칭은 수학에서 명칭은 너희들이 각각이 불리고 있는 이름과 동일한 역할을 해. 따라서 처음에 학원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 왜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감정이 있잖아. 내가 너희들 보면서 이름 몰라갖고 막 하가 너얘 누구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맞다. 너 지연이 동생이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기분이 살짝 나쁘잖아. 내 이름은 예림인데 막 이러면서. 그거와 비슷한 거야. 수학이라는 것도 처음에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정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너희가 알아가는데 지장이 없지. 나는 정의역이라 부르고 있는데 정의역이 어딘지 모르고 나는 공역과 치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당연히 얘는 어렵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집에 가셔서 최소한 개념서 2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친숙하게끔 명칭을 바꿔놓으실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정신 차리고. 이해하셨어? 오케이? 팬들아 새끼야. 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도 좀 잠깐 봅시다. 현재 y1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이 값은 우리가 x2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나왔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이런 말도 섞어서 쓸 것인데 y1이 나오게 되는 y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야? 라고 하시면은 x2가 원인이야 라고 해석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입장에서 해석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것인데 선생님 아까 전에 자판기 버튼을 누른다고 그랬지. 내가 버튼을 누른 입력하는 값이 x2를 입력했을 때 결과값을 출력값으로 y1이 출력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매번 내가 그런 입력과 결과값을 매번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그리고 화살표로 짝짝 그으면서 표현하려니까 불편해서 그들 중 일부만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내가 만약에 f라고 하는 함수의 가로 안에다가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값은 입력값을 배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x1을 누르게 되면 얘의 결과값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y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왜 저기서는 x2 갖고 썼으면서 x1을 누르게 되면 y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 너희가 아까 전에 잠깐 잘 이렇게 선생님 저 배웠었어요 라고 말했었던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것인데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건 너희가 함수에 대한 어느 정도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학생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함수라고 하는 것이 1차 함수, 2차 함수가 너희가 아무래도 먼저 인지가 되다 보니까 마치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만 함수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타이틀 써드릴 때 함수와 그래프라고 했잖아. 즉 함수와 그래프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함수 이퀄 그래프는 아니야. 아시겠어? 함수 이퀄 그래프의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먼저 친숙해진 게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는 연속적인 정의역을 갖고 있는 연속적인 변력을 갖고 있는 정의역 상태에서 함수를 배우다 보니까 그게 좀 먼저 익숙해진 건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함수고 오케이? 그들 중에서 잘 들어 이 x라고 하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일 때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할 때가 있어. 그냥 3개 정도 되는 값은 그냥 갖다 써놓고 실제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산적인 변량들이 아니라 즉 띄엄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범위를 갖고 있는 변량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응하는 값이 표현도 안 될 뿐더러 그럴 때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 사이 원소의 대응 관계로 표현될 수도 있단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까? 아셨냐? 알았니? 대답 안 하면 계속 할 거야. 자, 2번까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응? 왜 갑자기 화를 내? 자, 2번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이때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수식으로도 써볼 것인데 자,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한다 봅시다. 라지 x의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가 같다면 자, 이거 잘 들어? 선생님 지금 말로는 했는데 안 써드린 게 뭐냐면 라지 x의 임의의 두 원소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아까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임이라라고 하는 말 뜻은 상대방의 뜻이란 뜻이야. 당신 임자의 뜻 의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뜻에 있는 숫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즉 말 그대로 랜덤 숫자지. 오케이? 자,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는 뜻이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 집합에서 보여줬을 때는 마치 x1과 x2가 다른 것처럼 표현해 드렸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 두 개의 숫자는 두 개의 원소는 같은 걸 두 번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따라서 내가 집합 x에 x1과 x2가 집합 라지 x의 임의 두 원소 x1과 x2가 같은 원소라면이란 뜻이야. 아시겠어? 즉 얘라면 함수는 아까 전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당연히 얘가 대응하고 있는 결과도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한다 이해하시겠냐? 그럼 아가들아 이 주황색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F 괄호하고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를 뭐라고 했잖아. 그러면 현재 요거이면 F x1이라고 하는 뜻은 x1이 대응한 결과란 뜻일 것이고 F x2라고 하는 수학의 기호는 x2가 대응한 결과란 뜻일 거야. 그 두 개의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게 지당해. 여기까지 됐니? 야, 그리고 살짝 걱정되는데 집합 배웠다고 그랬지? 명제 배웠니 안 배웠니? 명제는 아직 안 배웠어? 이건 나중에 혹시 명제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지금 당장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명제,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우 명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대우 명제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앞, 뒤의 순서를 바꿔버리면서 각각 부정해버려. 그러면 원명제가 참이었을 때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지금 너희는 지금 대우 명제를 모르는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거야 지금은. 근데 나중에 명제를 배우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 명제 대우 명제 뭐가 되냐면 만약에 결과가 서로 같지 않으면이야. 오케이? 결과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원인도 같지 않다가 바로 대우 명제가 될 것이야. 함수를 내면 지당하게 얘가 참으로 성립이 해야 한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보통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항상 말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정의역이나 공역의 범위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명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때는 어떤 게 정의역이고 어떤 게 공역이라는 것을 보장하게 되냐면 정의역은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값이야.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선생님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대수학의 대전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모든 수의 분모는 뭐일 수 없다? 0일 수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x분의 1 이렇게 정의됐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했어? 따로 내가 말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x자리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0이라고 하는 값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니? 그러면요 공역은 어떤 범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야. 따로 조건이 없다 보면 따로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역은 그냥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 범위에 해당해. 그리고 선생님 왜 실수를 이렇게 써요? 라고 하시면 리얼 넘버의 약자를 따서 라지 R을 갖다 쓰신다.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따로 조건이 없다면 공역은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이따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너희한테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할 거야. 아시겠지?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가보도록 합시다.